네, 처음 뵙겠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이동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고요. 오늘 제가 할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할 거네요. 네. 제가 오늘 잡은 주제는 이렇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2027 대입 오직 합격뿐 재수는 선택지에 없습니다입니다. 기회는 단 한 번, 퇴로는 없습니다. 오직 2027년도 뿐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저희 이제 예비 고3이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 2027 입시의 학생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퇴로라는 건 어떤 걸까요? 제가 이제 입시를 8년 넘게 치르면서 친구들에게는 항상 퇴로가 존재했어요. 올해 좀 잘 안 돼도 한 번 더 태워보지 뭐. 불태우면 되니까. 하지만 2027년도는 오직이라는 이야기를 쓴 것처럼 퇴로가 없죠. 그 퇴로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한 번 더 도전을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해 올해보다는 어쨌든 더 나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길인 건데 2028년도 대입 개편안이라는 개편안이 들어가면서 퇴로는 막혀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2027년도뿐 우리는 기회는 단 한 번이라 이제 남은 1년도 채 안 된 이 시기 동안에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가 너무나 중요할 거예요. 자, 제가 입시를 이렇게 일하면서 항상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어머님들께도 이제 좀 쉽게 전달드리고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입시를 바라보실 때 입시는 수요와 공급 원리가 뚜렷한 마치 경제와도 거의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공급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집을 많이 지으면 집값이 어떻게 돼요? 통상적으로 떨어진다고 하죠. 그런데 집을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대부분 집값이 오른다고 합니다. 갑자기 왜 집 이야기를 하냐? 입시도 동일하거든요. 입시는 대학을 가고자 하는 저희 수험생이 있는 거고요. 메디컬, 스카이, 서성한 같은 대학에서는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입시는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뚜렷하게 움직이는 하나의 산업,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입시에서는 저희가 모두가 알다시피 뭐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돈으로 무조건 대학을 거래하는 건 아니죠. 입시는 저희가 마치 자본주의에서는 갖고 있는 지갑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것처럼 수험생들이 갖고 있는 가치가 어쨌든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희소하면 희소할수록 그 가치를 인정받아 대학교, 우리가 원하는 더 높은 대학교라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2027년도 입시는 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저희가 이런 준비한 가치를 한 번만 써야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 저도 항상 친구들에게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어떠한 선택이든 해도 좋다. 하지만 후회를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내년에 가게 되면 우리는 2015 개정교육과정을 준비를 했던 해까지이기 때문에 불리해져서 후회가 될 거라면 절대 그런 후회 남지 않도록 올해 2027년도에선 이 마지노선, 총력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입시는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저희는 이제 수요가 됐으니까 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남은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그런 입시적 거래를 할 때 우리랑 타당하게 잘 맞는 공급자의 대학은 어디일지를 정하면 마지노선이 이 힘든 입시도 분명 잘 이겨내실 거예요. 자, 2027년도 대입 치열한 경쟁이 당연히 예상되죠. 오늘 발표가 있었죠. 특히 영어가 중점이었습니다. 영어 1등급 상대평가 과목도 아닌데 3%밖에 1등급을 못 받았어요. 게다가 이제 2026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황금돼지띠 친구들이 선배님들이셨잖아요. 그분들께서 무난히 입시를 잘 맞추고 저희랑 2027년도에 만나는 일은 가급적 없으면 좋죠. 왜냐? 대학을 가고자 하는 수요인 또 다른 수험생인 재수생들이 늘어나 버리면 대학을 가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오를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슬프게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현실적인 상황은 정확하게 직면을 받아들여야 하니까 현역이었던 고3 친구들은 재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좀 커졌죠. 첫 번째로는 영어가 힘들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이 원하는 대로 안 되어서 한 번 더 입시를 도전하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고 애초에 고3 친구도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힘들까? 그건 아니죠. 저희는 어쨌든 이제 예비 고3이 된 만큼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정말 효율적인 대입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이 2027년도 입시에서는 말씀드렸던 2015 개정교육과정을 학습했던 수많은 재수생, N수생 친구들이 몰려서 마지막 이 총력전을 붙을 거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슈, 상위권 대학은 정시 축소가 좀 예고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왜 그럴까요? 참 저희가 교과 비교과 힘들게 챙겨도 뭔가 원하는 대학이 이 정도는 안 된대. 건대면 1등급 후반대 필요하다 해. 근데 나 2등급 초중반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시로 기회가 있으니까 정시로 도전하자들 많이 생각을 하지만 대학은 슬프지만 정시 축소가 예고되어 있고 2027년 또한 그러합니다. 물론 이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시 비중이 40%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는 다른 부분들이 또 있죠. 어떤 거냐? 대학의 입장에서는 정시를 축소하고 정시로 수능으로만 뽑는 것들을 줄이는 이렇게 인원의 비율 자체를 완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장치를 써서 수능으로만 대학 가기 힘들어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학은 말씀드렸던 공급처의 대학이죠. 근데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수한 친구들 뽑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지만 두 번째 중에 하나는 등록금이에요, 사실. 왜냐면 기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탈하지 않고 등록금을 내주면서 그걸로 대학을 운용해야 하는데 정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친구들이 갖고 있는 수능이라는 가치가 또 내가 이 가치를 잘 갖고 있으면 한 번 더 수능을 봐서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학년의 자퇴 비율이 올라가면서 대학이 정시를 안 좋아하게 돼요. 게다가 학교 생활 같은 경우에도 학점 관리를 거의 하지 않다 보니까 상위권 대학은 점차 정시라는 문호를 줄이고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제 친구들이 다들 메디컬로 너무 빠져나가니 그에 지금 치가 떨린 상황이라 어쨌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이 2028년도 이후에는 N수생들은 수능이라는 공부를 계속적으로 매해 투자를 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건 점차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겠죠. 자, 그러한 영향이 바로 이 수능 전형 교과 반영 확대의 추세입니다. 2027학년도 수능 전형에 정성평가 대학들도 꽤 많아요. 특히 사범계열 성균관대는 아예 학생부 종합으로 뽑아요. 물론 수능 최저학력 기준 3학력은 있지만 사범계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친구들이 교사가 되기 위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왔으면 하는데 아무리 정시라고 하더라도 성적에 맞춰서 이렇게 사범계열로 오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느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정시 전형에서도 학생부 종합으로 그냥 정성평가로 하고 최저 기준을 걸어버리는 행동을 보였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일반이든 직윤이든 이제 특히 2028학년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거의 수능이 아니라 내신 위주의 선발 기조도 보이고 있는 것처럼 교과 반영을 많이 늘리고 있어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학은 공급자의 입장에서 그 부분들에서는 이제 내가 학생들 뽑았을 때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수능 100%만 뽑으니까 이탈을 너무 많이 하니 이러한 장치들을 마련을 해서 이탈 비율 줄이는 게 첫 번째. 그리고 2027학년도 입시는 2028 대입 개편안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2028 대입 개편안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수능 전형에 대한 부분들의 시행착오를 겪기 위해서 이렇게 대학들이 교과의 영역을 늘리는 거예요. 즉 수능 위주로 지금 우리 친구들이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내신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공급자의 대학교의 폭이 좁아지면 우리가 원하는 가치만큼의 대학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슈 논술 전형 출제 유형 다변화입니다. 제가 오늘 학부모님들께 특히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대학은 두 군데가 있어요. 우선 그 대학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옵니다. 자, 우선은 그 대학이 아닌 연대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연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의 선언수련 평가가 이번에 들어가요. 이제 입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학적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면 부동산이든 어떤 거든 먼저 선진입한 사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 구조상. 입시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능이라는 체제가 재수생, N수생이 강해서 아까 서울대학교 N수생 합격생 비율이 거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 이미 당연히 수능이라는 체제에 대해서 시간과 학습적 에너지를 학생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자명한 거예요. 그런데 연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올해 과학 선언수련 평가가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2028학년도에 수능 대입 개편안에 맞이해서 과학 평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분들 중에서 논술을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과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선언수련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이 뛰어나다라면 그런 부분들도 미리 고민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말씀드렸던 중앙대 2027 입시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세요.
창의형 논술 전형이 신설됩니다. 어떤 파격적인 조건이 있냐? 고등학교 3학년만 지원 가능해요. 즉 2027 입시 우리 현역인 친구들이 재수 애수 때 힘들지만 고3으로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제부터 중앙대 창의형 논술 쓰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슬프지만 하수입니다. 무슨 말이냐? 창의형 논술 전형이 신설되었지만 중대 일반형 논술도 계속 존재해요. 물론 고3만 지원 가능한 재수생, 연수생이 논술 경쟁에서 빠지기 때문에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라면 중대 기존 논술을 가져갑니다. 왜냐? 창의형 논술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어쨌든 논술 성적이 정말 뛰어나게 준비될 정도로 확실하지 않다라면 정말 논술 100일장일 거예요. 그런데 중대 창의형 논술이 신설되어서 올해 국민대 약술 논술 신설돼서 애들이 쏠린 것처럼 몰려줄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떡하자? 중대 논술을 노리거나 아니면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획을 하실 때 어떻게 전략을 세우시면 좋냐면요. 창의형 논술이 있는 날에 있을 곳에 다른 대학을 보세요. 창의형 논술에 애들이 시험 보러 갈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중대 논술을 준비를 해도 내가 논술 준비를 지금 이제 예비 고3 교육방학 때부터 열심히 했다라면 그만큼 시간학습적 에너지를 투자했으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어이없게 떨어지는 경우만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면 창의형 논술 전형이 신설되었다고 창의형 논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중대 기존 논술의 그 수요 분산 효과를 노리거나 그 날짜가 동일한 다른 대학교를 지원을 하시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한 부분들에서 중대 논술은 우선 여기서도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포인트 종합전형 선발 세분화입니다. 서강대도 그렇고요. 중앙대도 또 나왔죠. 중앙대학교를 또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친구들에게 수시 컨설팅을 할 때 물론 이것도 약간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학생부 종합은 통상적으로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이 많아요. 하지만 있는 대학도 있죠. 메디컬을 제외하면은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진짜 일반부 친구들의 꿈의 대학 같은 곳 고려대 있죠. 4.8 학업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양대 종합추천형 3합7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됐어요. 그게 이제 2대까지 내려와서 홍대 3합8까지가 이제 최저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었는데 다시 돌아와 최저가 신설된 곳이 있죠. 성대 융합인재 그리고 중대 성장형. 그래서 올해 기억할 대학이 두 곳은 성균관대랑 중앙대입니다. 중대는 학생부 종합에서도 이렇게 신설된 성장형 인재가 최저를 적용하고 있어요. 저는 학생들한테 이야기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는 이제 수험생, 수요자의 입장이야. 근데 너가 갖고 있는 생기부가 교과, 비교과의 가치가 이러한데 터무니없게 우주상향으로 지르는 건 위험해. 그럼 그만큼의 대학에서 너에게 합격 통지서에 최초합이든 추합이든 줄 만한 근거를 마련해야 돼. 그게 면접형이 될 수도 있고 최저가 될 수 있고 하죠. 그런데 중대 이번 성장형 인재 전형 최저도 있지만 면접도 있어요. 그만큼 교과 비교과가 조금은 아쉬울 수 있다 하더라도 원래 중대를 일반적인 그 탐구형 전형이나 융합형을 합격하는데 성장형 인재 전형까지 1단계 배수안에 들 수 있고 최저도 통과할 수 있다면 가능성 매우 높을 거라 중앙대학교 종합전형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편하게 봐주시고요. 평가 세분화는 학생부만으로는 합격이 어렵다. 나머지 부분들도 꼭 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는 게 가벼운 종합전형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죠. 2027학년도에 우리의 필승 전략은 어떻게 된다? 2028 관련된 변화를 이제 시작이 예고되기 때문에 퇴로는 없다. 올해 끝내야 된다. 정시도 교과 반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게다가 수능도 바뀌기 때문에 특히나 재수 연수는 없어야 한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꼭 정시 올인은 안 되고요. 재수는 절대 안 한다는 생각으로 이 변화의 시기 때 이분법적 사고는 위험하니까 최적의 전략을 지금부터 세워서 특히 가장 중요한 예비 고3 교육방학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러면 각 전형별로 어떠한 전략들이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가보도록 할게요. 합격의 길을 걸어라. 전형별 필승 전략 어떤 걸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죠. 학생별로 모두 다 상황은 다르잖아요. 주력 전형을 정해야겠죠. 이제 배터리의 퍼센티지는 계속 충전이 되고 있죠. 이제 80%가 완료되었다라고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지금 보고 있는 학교도 있고 끝난 학교도 있고 다양한데 이 80% 정도 선이면 사실 3학년 1학기에 내신이 상향, 중도, 하향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 80%의 큰 범주는 이제 이미 나온 결과의 가치가 되겠죠. 이 부분들을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 추이를 파악을 해야겠죠. 모의고사도 대충 보는 게 아니라 보실 때 현역 고1, 2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첫 번째, 수학의 원점수입니다. 등급만 보고 우리 친구 수학 잘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건 항상 지양해야 하고요. 학생이 어쨌든 현역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사실상 저는 88점 이상은 나와야 수능 가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76점이나 80점이래요. 그래서 너가 안 돼. 이게 아니라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항상 그 개별 컨설팅에서도 이야기하는 건데, 수학 공부할 때 저희 이제 여기 또 학원 다니실 수도 있고 하겠지만 수학 연습장과 오답 노트는 꼭 좀 써주세요. 제가 거의 학생들 2,500명 가까이 지금 개별 컨설팅도 다 했던 사람이라 이런 부분들에서 항상 매우 물어봐요. 친구들 수학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연습장과 오답 노트를 갖고 있는 친구일수록 수학을 잘합니다. 그런데 책에다가만 푼다? 그러면 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왜 그러냐? 왜 책에다 풀어서 너 진짜 점수가 그렇게 나올 거야? 그게 아니라 수학은 암기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갖추냐 안 갖추냐의 싸움의 과목인데, 연습장에 또 없이 책에다만 풀면 책에다만 풀 수 있는 공간만 그냥 가져갈 수 있는 문제만 맞추기 때문에 등급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연습장이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나가고 틀렸을 때 어디서 틀렸는지, 그리고 이걸 왜 틀렸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학원이 잡아주면 좋고요. 안 잡아주더라도 스스로가 그 성장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해요. 근데 그러한 습관이 잘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88, 92점 이상을 실전 모의고사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이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국수탐 총 합의 100분위가 나오죠. 거기서 평균 100분위에서 딱 5% 정도 빼시면은 정시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을 대안 라인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100분위 총합이 270이 나오면 정시로는 대략적으로 건대, 동국대, 홍익대를 가겠죠. 하지만 그게 고2 모의고사에서의 100분위 합이 270이라면 실질적으로는 평균 100분위 85 정도가 되는 국승세가 정시로 나가겠다 생각해야 돼요. 왜 그렇죠? 첫 번째, 우리 고3 친구들 지금 이제 재수하면은 상대방으로 만나니까. 두 번째, 고1, 2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모의고사 성적 추이를 특히 수학 원점수는 파악하시고요. 그 평균 100분위 합으로 대략적으로 모의고사로 기대될 대학 라인을 정하세요. 그리고 내신 아까 말씀드렸던 80% 정도 진행됐던 것에서 각자 이제 학생분들 다니시는 고등학교 진로 진학생들과 상담을 통해로 이 정도 내신대에서 갔던 선배분들 사례 알려달라고 하세요. 가장 먼저 우리가 입시에서 효율적인 정확한 전략을 잡으려면 숫자적인 데이터에서 근거하는 부분들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이라는 정량적인 수치 데이터 첫 번째 파악, 두 번째 파악은 내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입시 결과까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비교과도 점검을 해야겠죠. 이 20% 동안의 비교과 방향들을 어떻게 잡을지, 지금까지는 경영이었고 뭐 지금까지 전기전자였고 환경이었는데 어떻게 할지,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저학력 충족 가능성까지 꼼꼼하게 이 모의고사 성적 등급과 함께 분석을 하면은 주력 전형이 뚜렷하게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이건 아직 2026학년도는 이제 일부 발표된 대학은 거의 없고 이제 2025학년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갖고 와봤고요. 당연한 이야기죠. 고려대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신 교과 1.3등급 정도 내에 나오면 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힘들어요? 그러면 사실 이번에도 이제 친구들 입시를 기다려봐야 되긴 하겠지만, 올해 고려대 종합전형인 학업 우수는 지금 영어를 기반으로 해서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좀 상상도 못하게 고려대를 입학할 가능성이 커질 거예요. 교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높은 내신을 요하지만 학업 우수 4합8은 항상 기회가 있는 전형입니다. 왜냐? 4합8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수형 탐 생각을 했을 때 3합이면은 무게감부터가 다르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3합이면 국어가 약한 친구예요? 수영탐으로 만들어와. 수학이 약해요? 국영탐으로 만들어와. 이렇게 각 과목별로 하나씩 자기가 약한 걸 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고려대 학생부 종합 4합8이라는 왕관의 위험은 단 어떤 하나의 과목도 3, 4등급 떠버리면 나머지가 올 1등급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능 최저 기준에 하는 허들의 가치가 상당히 높게 요하기 때문에 교과, 비교과가 적절하게 막 고려대 최상위 교과를 뚫을 만큼의 내신이 아니더라도 1등급 후반대에서 2등급 극초반의 비교과 우수한 친구들도 합격하는 사례가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비율 같은 경우에 1등급이 3%인 그런 고난이도 불수능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은 더 심하겠죠. 내년에 또 입시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6월 평가원의 영어 등급 100분위 비율을 보여서 1등급 비율이 너무 이제 20% 가까이 많이 퍼주니까 엎치락 뒤치락을 위해서 물영어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평가원이 한번 꼰 것처럼 2027년도 수능도 어렵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어쨌든 최저있는 전형 아까 말씀드렸던 고대 그리고 아까 신설되었다 했던 중앙대나 아니면 기타 또 학생의 상황에 맞게 잘 노린다라면 내신이 조금 아쉽더라도 기회는 있다. 그래서 주요 대학의 수시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은 어쨌든 내신 위주로 보는 교과보다 교과 및 비교과의 면접의 최저 기준 등 다양한 부분들을 보는 전형들이 내신이 실제로 낮을 수밖에 없다. 특목자사 비율 이거 별개로 치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학생이 준비한 가치가 내가 딱 타당한 대학을 어느 정도 주력 대학들로 정해놔야겠죠. 자, 정시입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스카이 같은 경우는 평균 100분위 기준 95 내외, 서성한 기준 93에서 94, 중경외시 92 내외, 건도공수 90 초반 내외 이렇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금 현역 모의고사 기준의 평균에서 지금 95가 나오면 정시로는 중경외시 정도 가겠구나. 90 정도가 나오니까 지금 정시로는 국승세는 잡히겠구나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실제로 거기를 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위치니 남은 기간과 남은 학습적 에너지를 어떻게 투자를 할지 고민을 해야 하니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 교과 전형입니다. 전체 대학 45%지만 주요 대학은 11%밖에 안 돼요. 사실 여기는 내신이 또 이제 좀 잘 챙긴 친구들이 많아서 일반고를 위한 교과 전형 비율이 높으면 좋지만 대학은 항상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상위 대학일수록 아쉬울 게 없습니다. 내신으로만 친구들 뽑기엔 대학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교과 전형 비율을 그렇게 크게 늘리지 않는 거죠. 왜냐? 내신도 우수하고 비교과도 우수한 친구들 많기 때문에 교과 전형으로 일반고 친구들의 활로는 어느 정도 열어놓지만 적기는 해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목자사 외고 국제고 친구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교과 전형으로 뚫을 수 있다면 당연히 교과를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정시로 넘어가기 싫은 친구들은 교과라는 수치적인 그 데이터를 토대로 기반으로 만들어 나가는 교과 전형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있는 곳이라면 정시로 갈 일은 없으니까 중요한 게 두 번째가 되겠죠. 그러면 올해 2027학년도 입시의 교과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교과 전형 누가 합격할까? 연대 99.5, 고대 99. 어쨌든 교과 전형은 적은 비율 퍼센트지만 대부분 일반고 친구들이 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에다 하더라도 Z값 계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교과 전형인 만큼 일반고 친구들이 당연히 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과 전형이 주력 전형이 되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요? 당연히 지피지기 백전백승 대학별 정보를 확인을 해야겠죠. 왜냐면 나중에 입시 원서를 막상 쓰시게 될 땐 학부모님들도 혼란스럽고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 이미 80%는 결과가 이미 다 나온 거잖아요. 거의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대학별 정보를 사실 지금부터 고민하시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량평가이기 때문에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그 교과 점수에 따른 점수를 환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의 학생의 생기부 구조에서 내신의 구조에서 불리한 대학이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 지금부터 미리 체크해 주시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대학별 정보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추천 가능한 대학이 어느 정도 선일지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진 학생 상의 대화를 통해서 방향을 잡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목표를 세워야겠죠. 모의고사 현재 레벨을 바탕으로. 자, 우선 이야기해줄 거에 짚고 넘어가야 될 첫 번째, 추천 인원은 큰 의미가 없다. 대학별로 추천 인원이 10명, 20명, 몇 퍼센트, 한양대 11%, 그리고 경희대 성균관대, 건국대 제한 없음 이렇게 열려주고 있어요. 제가 실제 컨설팅을 할 때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좀 조율점이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추천 전형 받았으니까 합격할 것 같은 마음으로 추천 2-3개 걸고 나머지 상향 지원 지를게요 라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고교별로 추천 인원은 솔직히 넉넉해요. 수요 조건에서 아까 저희가 예를 들어 대학교 전형 중에 농어촌 전형이 좀 더 유리하다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농어촌 친구들끼리만 붙는 라운드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추천을 받았으니까 추천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빠지기 때문에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인원 제한 기준이 너무 넉넉하다. 추천을 받는 건 웬만해선 다 받기 때문에 추천을 받았으니까 이게 의미 있게 다가와 이 대학에서 나를 선택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안 되니 추천을 받는 건 받는 거고 그런 부분들의 큰 의미 부여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판단을 이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내신이기 때문에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교과 정량평가가 기반인 대학이 많기는 해요. 하지만 이 보시면 서류, 교과 정성의 10%, 20%, 30% 이렇게 퍼센트지가 되어 있죠.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교과가 어쨌든 정량 숫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환산 점수를 토대로 계산하는 부분들이 기반 베이스가 되는 건 맞지만 요즘 대학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비교과도 어느 정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과 전형을 주 전형으로 세웠으니까 비교과 관리는 아예 안 할 거고요. 내신 챙기고 최저로 챙긴다? 만약에 이러한 대학들 혹은 이제 국승세 이하로 벗어나게 되면 정량평가 대학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그럴 정도 대학만 가면 충분하다라는 마음가짐이라면 맞는 이야기겠지만 솔직히 누가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죠. 즉 비교과도 어느 정도 챙겨야 돼요. 교과 성적이 거의 절대적이지만 반전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일부 대학이 이 정성평가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동국대학교도 그렇고요. 건대나 경희대나 이 교과학습 발달상황중심 정성평가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아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 계속 발생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그러면 해야 되는지는 종합전형에서 이 세특 관련된 내용들 말씀드릴 때 함께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대학은 아쉬울 게 없어서 교과 전형에서도 정성평가를 많이 보기 때문에 준비 제대로 안 하면 선택의 폭은 계속 줄면서 내가 갈 대학이 없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들을 고민해야겠죠. 자, 주요 교과 위주 반영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학생 아까 저희가 교과 전형이 주전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살펴보기로 했잖아요. 당연히 전교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의 학생이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실제 친구들은 국수형 4과든 국수형 4든 국수형 과든 1학년 때나 아니면은 내가 자연계열이기 때문에 문과 과목이 약했거나 하는 그런 다양한 생기부의 내신의 구조를 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비슷한 극간의 대학이라면 실질적으로 어쨌든 다 반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불리한 걸 빼고 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물론 내가 불리한 게 너무 많아서 다 빼버리면 그건 우리에게 유리한 게 아니에요. 왜냐? 다들 빠지기 때문에 남들도 유리하거든요. 이건 중위권 이하의 경기수도권 대학들은 뭐 상위 과목당 3개 뽑아보고 이렇잖아요. 나도 유리해요. 하지만 남들은 3개 과목 뽑은 거 더 유리해요. 그러면 그렇게 유리한 게 아니거든요. 비슷합니다. 상위권 대학도 이 반영교과 방법도 어느 정도 체크하실 수 있으면 지금 시기 80% 생기부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고민을 하시고요. 가급적 정교과를 반영하는 것만큼 준비할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는 입시를 효율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반영교과 영역에서 우리가 힘든 부분들은 제거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성적대에서 중점인 대학들의 위주로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게 교과 정량평가에서 저희가 체크해야 될 2에서 3등급 대 환산 준수 차이입니다. 이건 너무 대학이 많아서요. 교과 정량평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공개를 해줘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같은 내신 등급대라 하더라도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는 거 교과 전형에서도 생겨요. 1등급은 당연히 다 100점 만점이지만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갈수록 그 등급에 따라서 주는 점수가 다르죠. 고대를 보시면 인감이 있어요. 4등급 좀 받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한양대나 연대 같은 경우에는 4, 5등급 받으면 크리티컬해요. 특히 이제 5등급에서 한 과목 정도 나중에 친구들이 삐끗하는 경우 정말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은 빼야 될 대학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근데 상위권 대학은 2, 3등급대가 주요 강점이니까 학생의 생기부 파악을 하셔서 내신이 3회 4 혹은 4가 몇 개 있는지도 보시고 주로 살펴보시는 대학에 올해 모집 요강을라도 보셔서 이런 부분들에서 나중에 분리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유리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찾아 나가야 되고요. 자, 교과 전형은 대부분 수능 최저를 적용한다. 우선은 최대한 이제 3합 맞추면 좋죠. 하지만 당연히 어려우니까 2합부터 시작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2합의 가장 쉬운 전략은 뭐죠? 영어 더하기 탐구입니다. 제일 쉽죠. 하지만 영어 제가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여기 앞에서 예비 고3 겨울방학 시기 때 영어 단어 하루에 50개 정도 내외씩은 2달 정도 외우지 않으면 영어 등급 못 잡아요.
오래 갔던 일이 생깁니다. 제가 학생들 컨설팅 할 때도 영어 단어 공부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너무 친구들이 힘들고 할 게 많으니까 영어 단어 공부를 등한시해요.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수능 특기 평가원 시험에 이렇게 어려운 영어 지문이 나오고 단어가 나올 때 무너져요. 영어가 흔들리면 최저의 근간 다 흔들리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시기라는 가나마 제일 이제 시간이 긴 지금 때 영어 단어를 기반으로 영어 포함 2합 최저 등 최저 기준을 수립을 하세요. 그리고 3합 최저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지 계획을 해서 도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내신과 비교과는 80%가 지나 바꿀 수 없지만 바꿀 수 있는 건 남은 20%가 될 거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교과 전형에서 쓸만한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죠. 서강대학교입니다. 보시면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전형을 봤을 때 충원율을 보세요. 387.6%. 종합 전형은 막상 크게 안 돌아요. 물론 이제 논술보다 훨씬 많이 돌죠. 이건 왜 그럴까요? 당연히 우리 학생당 한 명당 지원할 수 있는 수시 카드는 6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카이 쓰면 남는 카드가 이제 서서만 써야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붙은 좋은 정량평가의 점수를 가진 등급대 친구들이 위로 올라가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스나이핑을 해도 좀 그런 충원율이 높은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잘 노리면 돼요. 이건 우리가 서강대를 쓸 내신이 아니면 쓰지 말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똑같이 교과 전형은 안정의 효과도 있지만 잘 준비한 교과라면 스나이핑을 하는 소신 지원도 먹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교과 전형이 강점이면 일반고 친구라도 전형 비율이 적다 하더라도 유리한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종합 전형도 로또라고 하잖아요. 은근히 로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붙고 더 위에 붙은 경우가 적으니 충원율이 많이 안 도는 편인 거죠. 교과 전형보다는. 제일 로또라고 하는 논술 전형은 어떻죠? 붙여줘서 감사드립니다. 더 위로 붙은 게 없어요. 해서 거의 돌지 않는 거예요. 이 논술로 붙은 친구들은 웬만해선 논술로 준비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도 서울대는 논술이 없어서 연대 고대가 다거든요. 물론 메디컬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점에서 교과 전형의 충원율을 노려서 서강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의 내신 등급대를 하더라도 교과 전형 충원율을 활용한 전략도 나중에 고민을 한번 해보셔라. 자, 2027년도 교과 정리입니다. 내신 1에서 3등급 되면 지원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요. 가장 애매한 게 3등급대일 거예요. 3등급대 내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서울 마지노선 대학 라인들이 나오거나 경기도권 대학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이제부터 버릴까? 그런 마음 100번 이해해요. 하지만 1에서 3등급대까지는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되는 건 수능 영역이 아니라면 어쨌든 수시 교과는 종합해서 최대한 원하는 성과를 만들도록 전략을 세우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학년 2학기 기말은 거의 다 끝났지만 남은 기말고사 어쨌든 있으면 조금 잠 줄이거나 힘들더라도 기말고사 시험 최대한 어쨌든 등급 변화 만들 수 있게 최선 다해 주시고요. 3학년 1학기는 어차피 EBS 연계 교재를 토대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이 직간접적으로 연계가 돼요. 그렇게 많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이득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이 5번 중에 2번의 보완 기회는 놓치지 말아 주시고요. 최저 전략은 영어부터 포함시키는 건 좋아요. 근데 영어 단어 이번에 겨울방학 시기 때 열심히 학습할 게 아니라면 지금 고1, 2 모의고사의 영어 등급으로 나의 최저 기준은 영어 1, 2등급 받고 시작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 전략을 잘 고민을 하시면 교과 전형에 대해서 주 전력을 삼은 친구들도 3-4장 정도 교과를 적정과 안정은 2-3개 그리고 아까 충원율을 노려서 스나이핑 하나 이러한 전략선이 점차 구체적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야기 종합전형. 주요 15개 대학 종합전형 비율은 어떻죠? 전체 대학보다 훨씬 올라간 34%. 종합전형의 특징은 어떨까요? 어쩔 수 없이 특목자사 출신이 강하다. 그리고 대학마다 2-3개 전형을 운영하고 있고 전형별 인재상이 차별화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저희에게 맞는 전형의 그 대학을 택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자, 종합전형 누가 합격할까요? 서울대 68.4%, 고대 43%, 계열적합 인문은 80%, 계열적합 자연은 88.2%네요. 이 퍼센트제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일반고일까요? 아니에요. 일반고 외 특목자사 친구들의 비율입니다. 특히 고려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488 노래를 불렀죠. 막상 과거나 영재고 친구들이 영재고 아이들도 고대까지는 많이 내려와요. 학업에서 못 씁니다. 왜 못 쓰죠? 4, 8이 있기 때문에
계열적 합으로 무난하게 합격할 생기부라 하더라도 4.8 못 만족시키면은 그 어떠한 생기부도 그 기준은 미달이기 때문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80% 가까이 합격하는 이 일반고 외 친구들의 비율이 43%까지 떨어지고, 즉 일반고 친구들은 57% 가까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종합전형은 누가 합격할까라는 고민에서는 대학 바이 대학, 전형 바이 전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재학 중인 고교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특목자사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일반고일 수도 있고 다양하니까.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학업부 수경에서도 이 조금씩은 다르기는 해요. 왜냐하면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수능 준비하면서 들어오긴 하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1등급 후반에 2등급 초반까지는 고대 4.8 학업부 충족이 되면 정말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이면은 제가 이제 좀 친구들 생기부 판단을 했을 때 비교과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메리트 있게 전공 적합성을 보인다 치면은 그래도 반반 싸움으로 전년도에는 붙었어요. 올해는 아직 결과가 안 나서 모르고요. 그런 점에서 자사고라면 다른 것처럼 일반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다 다르게 붙으니까 그러한 고교 유형을 살펴보는 게 첫 번째가 되고요. 고교 내에서도 일반고라 하더라도 표준 편차의 그 숫자를 파악을 하세요. 일반고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10 중후반의 표준 편차가 무난하게 나온단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래저래 한 8에서 한 10 정도부터 10의 초반대가 많이 보여요. 갑반고라고 하면은 10의 초반에 가깝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학 중인 고교 유형 파악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표준 편차 숫자에 따라서 대학에서 어떻게 이 학생의 학교 수준 해석할지에 대한 게 두 번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 부분들에서 대학 어디 가면 보고 막연하게 그 숫자 등급에 맞춰서 생각하시는 건 안 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겠죠. 자, 27학년도 종합전형 뭐부터 해야 할까요? 생기부의 경쟁력을 검토해야겠죠. 저희가 희망하는 학과가 어느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지 보는 것도 첫 번째고요. 이수 과목도 너무 중요해요. 이게 대입 개편안으로 인해서 고교 학점제로 인해 친구들이 이수 과목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특히 그때는 그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고 그로 인한 입시의 결과가 이제 오픈 당연히 안 되잖아요. 고1 때부터 선택하면 3년이 걸리니까 재작년부터 친구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왜냐? 내가 반도체나 전기전자를 준비하는데 물리 2를 안 듣기 시작을 했거든요. 물리 1만 듣고. 그럼 정말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수 과목, 내 학생이 가고자 하는 진로 계열에 어떠한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 관련된 계열 과목들을 많이 이수하고 그 과목의 성취가 괜찮을수록 경쟁력은 상승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배 내신과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시고요. 내 창체, 세특, 행특이 얼마나 훌륭한지도 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나에게 맞는 전형을 탐색하면서 디테일하게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전략을 세우겠다라는 것들을 수립을 하면 되겠죠. 자, 대학별 이야기부터 먼저 가볼까요? 대학교는 2호나 이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건대, KU 자기추천, 경희대, 네오, 동대, 도조림, 홍대 다 다양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편하게 되게 뽑는 것도 있지만 말씀드렸던 고려대나 학업부수나 궤적이 있는 것처럼 대학별로 이렇게 유형이 다양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단 6장이기 때문에 이 6장의 효율적인 선택을 위해서 그렇다면 종합전형을 우리가 나중에 선택을 할 때 어떠한 디테일한 전형을 골라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크게는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고민을 하시면 돼요. 뭐가 더 유리할까요? 저는 당연히 면접형입니다. 왜냐? 내신에 그리고 비교과의 경쟁력이 확실해서 서류만 내고 최초합이든 추합이든 기다릴 수 있을 자신감이 있다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선 이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땐 면접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한 번 더 판단을 기다려볼 수 있는 면접형이 유리할 수 있어요. 물론 서류형인지 면접형에 따라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모델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봐야 되긴 하겠지만 서류형 면접형 중에서 가급적 면접형을 쓰시는 걸 생각을 해주세요. 물론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서류형 전형은 면접형보다 더 유리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성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앙대 다음에 중점을 살펴볼 대학은 바로 성균관대입니다. 성대 올해 신설된 융합인재 전형을 잘 보세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되어서 종합전형에 이렇게 과학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과거 애들 정말 센 애들 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융합, 탐구, 성균, 과학을 봤을 때 일반고 친구들에게 융합 인재 전형은 매우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생각하는 그 어느 정도의 대학 레벨이 성에 안 차서 만약에 안 쓴다 하더라도 저라면은 대략적으로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 정도 나오거나 진짜 2등급 중반이어도 비교가 뛰어나면 되든 안 되든 저라면은 성대 융합 전형 고민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서류형 면접형은 구분하긴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전형별로 우리에게 맞는 것들을 어떤 게 맞을지 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전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많은 전형 중에 우리랑 잘 맞을수록 붙을 가능성은 올라간다. 기억을 해주세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 추천 한양대 3합 7전형을 재미를 많이 봤어요. 똑같이 종합전형에서 항상 재미를 봤지만 성대가 이번에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약간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한양대 3합 7도 체크를 계속 가져가시는 건 메리트가 있을 거예요. 자, 전형별로 인재풀이 다른 대학이 있으니까 주의할 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형 면접형이라 하더라도 그 평가 모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업 역량, 자기개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볼 때 고려대 학업부서는 어쨌든 학업 역량을 많이 봐요. 일반고 친구들, 내신을 어느 정도 적절히 챙긴 친구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하지만 계열적학 같은 경우에는 자기개발 역량이 더 늘어나죠. 이거는 특목, 자사, 외고, 국제고 친구들을 뽑기 위해서 최저도 없이 열어줬고요. 그렇게 해서 친구들 서류를 선발을 해서 면접으로, 재시험 면접으로 우선 아이들 뽑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점에서 당연히 학업 역량을 많이 보는 학업 우수가 내신이 더 높게 요하는 건 이 고대라는 학업 이제 전형에서도 당연한 부분들이 될 거고요. 최저 기준도 없기 때문에 특목자사 친구들이 이렇게 판을 치면서 3, 4등급 때에 애들이 합격하는데 일반고 친구들 3, 4등급은 당연히 여기를 생각하는 건 위험하겠죠. 이건 너무나 다 알고 있을 테니 그렇게 믿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한 점에서 이렇게 주요 대학의 종합전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학생의 생기부의 경쟁력을 검토해서 내신이 강하고 비교과가 조금 아쉬워요. 그러면 학업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많이 보는 전형들 중에서 찾아주시는 게 타당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진짜 비교과가 뛰어나거나 그 학생의 진로 전공 과목만큼은 확실히 우수하다라면 이 탐구 능력 및 계열 적합성을 보는 곳이 더 유리할 거예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저라면은 어쨌든 이 좌측 고대 학업 우수, 성대 융합형, 그리고 중대 성장형 이런 식으로 최저 있는 학생부 종합 위주로 살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서류평가의 주요 항목 3가지. 학업, 진로, 공동체. 학업 역량은 어쨌든 학업 성취도고요. 제가 올해 이제 카이스트는 발표가 났잖아요. 경기도권에 있는 일반고 친구라 고민을 했었는데 카이스트 제가 이제 추천 잘 드려서 결론적으로 합격을 했고 서울대도 이제 면접 보고 이렇게 방향을 잡은 친구가 있어요. 학업 역량의 첫 번째, 학업 성취도. 단순하게 등급도 등급이지만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1학년 1학기 때 1점 중반대였어요. 근데 평범한 일반고였는데 어떻게 합격을 했을까요? 원점수가 중요했습니다. 원점수를 보세요. 왜냐? 내신이 1등급이라 하더라도 같은 1등급이라 하더라도 90 초반의 원점수와 중반 그리고 100점 거에 가깝게 받는 원점수는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까지 80%가 그런 높은 원점수가 아닐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종합전형을 주 전형을 삼기로 마음 먹은 학생이 여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원점수를 끌어내라. 마지막 남은 시기 동안이라도 원점수라도 끌어내야 그 근거라도 대학교 입학처에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은 공정하게 뽑아야 되기 때문에 뽑아줄 수 있는 거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점에서는 첫 번째 학업 역량은 우선 성취도, 내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학업 태도는 내신이 좀 중위 등급이 3, 4등급 때 또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너무 생기부의 비교과, 전공 관련된 부분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학습적, 학업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그런 태도적인 측면들을 서류평가에 준비하는 게 타당해요. 왜 그렇죠? 자기소개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엔 자기소개서로라도 그런 그 대학에 해명할 수 있는 근거라도 제출할 수 있었지만 이제 입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신이 좀 아쉽다 하더라도 3학년 1학기까지 상승 추세를 만들어 교과나 종합전형을 쓴다 하더라도 너무 비교과에 그냥 포인트만 잡혀서 하지 마시고요. 학업적 태도와 성장을 위해 보인 노력들을 특히 세특에는 많이 녹이시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역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기부 살펴보실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뭐뭐함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불리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뭐함, 뭐뭐 활동을 하였음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학생의 활동을 단순하게 한두 문장으로만 끝내는 구성이 많으면 피상적이고 표면적이기 때문에 우수한 평가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전공 관련된 이제 활동이나 경험은 어떤 부분들이 바탕이 돼야 되는지는
좀 이따 예시 슬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안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그래야겠죠.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회장 부회장을 해야 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남은 기간 동안에 조별과제에 조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임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생활에서 내가 남들보다는 좀 더 나서고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하는 부분들, 그래서 남들이 좀 더 편하고 내가 조금 고생하더라도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나눔과 배려, 그러한 부분들을 잡아주시면 돼요. 임원 활동이 안 됐다고 리더십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단체 활동에서 적극적인 모습만 보여도 공동체 역량은 따라온다. 그러한 모든 역량들이 맞물려서 독립적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활동 전반에 유기적인 이러한 내용들이 연계되면 우리가 생기부의 소리평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죠. 자, 이 경쟁력 판단 지표 첫 번째 이수 과목. 지금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고려대, 경희대 등 다양한 대학들에서 이수 과목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3학 1학기 때까지 선택을 했지만 공동교육과정도 신청을 더 할 수 있잖아요. 이수 과목을 판단을 해주세요. 학생이 생각하는 학과에 따라서 적절하게 들었는지, 예를 들어 AI 인공지능을 한다고 하는데 진로 선택 과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관련 과목을 너무 적게 수강했어요. 물론 해당 고등학교의 편제표의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입시는 냉정합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국 단위 싸움이에요. 그 친구들은 뭐 당연히 공학 일반은 당연하고 프로그래밍부터 해가지고 이제 깊이 있는 과목들을 많이 가지고 올 거고요. 반도체 전기전자 쪽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물투, 화투 당연하고요. 고급 과목, 심화 과목, 실험 과목 이런 부분들 듣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종합전형의 경쟁력이 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학과를 그럼 바꿔야 되지 않은 고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 있고요. 아니면 공동교육과정이라도 들어서 그 과목, 이수 과목을 강화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2번, 이수 과목을 얼마나 하려고 했는지 노력과 맞물리면서 성패가 결정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학습 단계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학생의 수준이 이러한데 너무 높은 화려한 비교과를 가진 경우에는 받지 않아요. 이 보통교과 그리고 특목고라면 전문교과 등을 충실히 이수하면서 그 학생의 수준에 맞게 배웠던 내용과 이 서류의 진로 전공과 연계를 해서 수준을 높여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컨설팅했던 서울권에 있던 친구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전자 쪽 똑같이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비교과 내용들을 볼 때 통계학적 이야기가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이야기가 들어갔냐? 이제 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처리부터 해서 아웃라이어 제거, 전처리 분석을 토대로 이제 그 나중에 그걸 토대로 다중회귀 분석, 그리고 이제 시계열이나 다별난 분석 등 다양한 통계적 분석 기법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반도체 전기전자 쪽에도 되게 내용 자체가 수준이 높은데 거의 통계학과 대학생 3, 4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수준을 구성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저는 안 믿어집니다. 이건 당연히 위험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에서 적절하게는 어느 정도 따라가라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특 경쟁력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 실험으로 재현함, 이렇게 함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많으면 위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행위 자체에 대한 건 당연히 서술이 돼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학생이 이거를 내가 왜 하려고 했는지 그 동기가 드러나야 되고요. 교과에서 배웠던 어떤 특정 그런 공식이나 증명, 정의 등을 활용을 해야 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그래프로 시각화한 뒤 핸더슨 하셀바흐 개념을 적용했다. 이런 식으로 특정 그 개념과 학업적인 측면이 맞나 데이터 구성이든 그래프 해석이든 한 번 더 인사이트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들에서 뛰어났던 면모와 함께 보여줬던 부분들로 마무리. 즉 동기, 학습적 학업, 그리고 그걸 토대로 만난 학생의 활동, 그 활동에서 보여준 학생의 능력, 그리고 여기서는 없지만 그 추가적으로 학생이 더 연구하고자 탐구하고자 했던 내용들에 대한 그 포부나 발전하고자 하는 계획,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학생의 세특의 경쟁력은 살아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경쟁력이 너무 약한 것까지는 아니라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이런 경쟁력 있는 세특을 조금이라도 갖추면 어떻게 되는 거죠? 대학에서 우리 학생을 뽑아줄 근거를 우리가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원전수와 등급을 기반으로 상승, 그리고 비교과도 가급적 이렇게 해야 한다. 물론 학교에서 협조 안 해줄 수 있는 것도 100번 이해를 해요.
그렇다면 좀 이제 학교생활 찾아가서 발표나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준비 잘 해주시고 좀 어느 정도 이제 라포 형성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토대로 그래도 가급적 이렇게라도 해주셔야 종합전형의 경쟁력은 살아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원서 쓰는 시점이 왔네요. 아까 말씀드렸죠? 종합전형에 높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시킨 대학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살펴라. 물론 수능이 올해처럼 삐끗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힘들게 했는데 다 떨어진 일은 당연히 없어야 돼요. 자기 객관화 메타인지는 가장 먼저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필수입니다. 하지만 상위권 친구면 고대 4.8 학업우수 집중하시고요. 여기 여학생분들 있으시면 특히 2대 3합5 스크랜튼 집중하세요. 2대는 원래 2합 5입니다. 하지만 자율종합부인 스크랜튼은 3합 5예요. 이건 어떻죠? 기본적으로 3합 6 성균관인데 3합 7 한양대 추천보다 세요. 물론 2대 스크랜튼이 너무 좋은 곳이죠. 하지만 어쨌든 주요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준비하는 타 대학들 대비 상당히 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애초에 이걸 만족시키는 게 첫 번째로 어려울지언정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죠? 이렇게 뚫을 정도 친구잖아요. 다른 곳도 잘 뚫는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성대, 중앙대 이번에 생겨났잖아요. 근데 여기에 중대, 상암육이 지금 없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여학생 친구라면 저는 2대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고대, 성대, 한양대, 중앙대 그리고 이제 이화여대 되는 홍대 2합체전 고민하시는 거고요. 종합전형의 주요 중점대학은 최저 있는 곳에서 움직이되 당연히 최저가 안 될 것 같으면 너무 무리해서 최저 있는 것만 넣으면 안 되겠지만 최저 있는 학생부 종합 위주로 살펴보시면서 안 될 것 같으면 최저 없는 면접 전형에서 적절한 곳들을 택해 주시면 돼요. 입시 결과의 해석에 유의해야 되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친절하게 고교 유형별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이거는 어떻냐? 어쨌든 친구들이나 어머님들께서 입시 정보를 보실 때 많이 활용하는 게 대학 어디 가잖아요. 어디 가는 보시면 50%, 70%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70%의 학생은 어느 고등학교였으면 어떠한 생기부를 보였습니다. 당연히 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교 유형별로 이 정도 수준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일반고를 하더라도 어쨌든 합격까지 뚫어낸 친구들은 시립대 기준 2.16이라 하더라도 표준 편차가 20 이상이 많으면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어쨌든 10 중후반 후도 힘들고요. 한 17에서 18 정도 내외 사이까지라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표준 편차는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학생이 다니는 고등학교 보시고요. 표준 편차가 너무 높으면 불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입시결과 해석을 유동적으로 해주셔야겠죠. 당연히 입시결과 해석도 할 때도 표준 편차가 낮으면 유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공격적인 학생부 종합을 써볼 수 있을 거고요. 자, 2027 종합전략 정리해볼까요? 당연히 재학 중인 고교 상담은 필수다. 우리 내신 때 비슷한 친구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 사례 무조건 들어야지 이득이다. 내신 당연히 보완을 해야 되죠. 남은 기간이 아쉽다 하더라도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1학년 때 제가 컨설팅 할 때 만났습니다. 그 친구 이제 내신이 3등급 초반이었어요. 어머님께 이야기를 했죠. 어머님 3등급 초반이면 어쩔 수 없이 덕성여대, 가천대 그리고 이제 광명상 라인들 도전하는 부분들 선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 학생이 기분이 너무 나빴나 봐요 그때. 근데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이 정도면 이 정도의 가치가 거래될 걸 아니까 말씀드렸죠. 2학년으로 공부한 거예요 그 친구는. 그래서 내신이 처음에 1학년 때 3등급 초반 3.3 정도 내외였거든요. 2학년 1학기 때 2점 초중반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1.8등급 3학년 1학기 때 1, 3개 2 하나 1.25 등급을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상향 추세를 보였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평균 내신 등급은 2.4등급이에요. 어느 대학 들어갔을까요? 그 친구가 2대를 들어갔습니다. 평범한 일반고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성적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물론 요즘은 예전보다 약해지기는 했어요. 근데 예전보다 약해졌으니까 성적 상승 안 만들게요? 저는 그런 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충분히 최대한의 그 주머니에 좋은 가치를 넣을수록 대학을 잘 갖고 자명하니까 그러한 점에서 내신을 보완하고 활동도 보완을 해서 종합전형 최대한 어쨌든 끌어내주세요. 즉 내신 상승 추세는 3학년 1학기 때 EBS 관련된 교재들로 어차피 중간 기말고사 치르니까 준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 학업적 상승에 대한 부분들 보너스도 두 번째. 그리고 활동은 너무 여러 개 나열식으로 뭐뭐함, 뭐뭐했음, 뭐뭐함 이러지 말고요. 어느 정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명요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서술 구조에 인과관계가 갖춰지면서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너무 오버해서 거의 전문가급을 다루는 건 별로다.
만약에 3학년 1학기 때 확률과 통계를 이제 보실 거고, 문과 친구들은 그 친구의 확률과 통계 등급이 1, 2등급 정도 나올 수 있으면 저는 통계 분석 프로그램에 R이라는 프로그램 하나 있습니다. 대문자 R이에요. 무료 프로그램이거든요. 어느 정도 그런 R 프로그램을 써서 기본적인 그래프라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상경계열 친구들이나 뭐 통계학과, 수학과 그쪽 친구들에게 특히 추천드리고요. 당연히 공학 쪽 친구들은 파이썬이나 자바 같은 공학 프로그램을 쓰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그 정도를 쓸 정도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한 3등급 대 이상부터는 그 정도 프로그램을 건들면서 깊이 있게 있는 활동들을 해주면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논술 전형이죠. 논술 전형 우선은 그렇게 많이 뽑진 않죠. 하지만 너무 메리트 있는 전형이죠. 왜냐? 우리가 교과 종합으로 힘들면 논술로 승부수를 띄어야 되기 때문에. 논술에서 중요한 건 당연히 첫 번째 수능 최저입니다. 최저 없는 논술도 많지만 최저라는 가치가 있어야 내가 논술 실력이 조금 약하더라도 당연히 뚫을 가능성이 크니까 최저가 있는 곳들 중에서 이 대학의 논술 유형 스타일이 나랑 잘 맞아 라는 거를 미리 파악을 해서 예비 고3 겨울방학 때부터 들어가면 재수 M수생들이 논술이 강한 건 맞지만 현역인 친구들도 안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논술이 주전력이 아니라고 좀 했다가 애매하게 교과종합 이렇게 선택을 해서 또 꼬여버리면 논술을 6월 평가원 이후에 혹은 제일 늦은 친구들은 8월 말 9월 평가원 이후에 이러면 희망이 좀 많이 약해요. 물론 아예 안 쓰는 것보다는 수능 이후 논술이라도 거시고요. 논술 시험, 수능 시험 끝나고 논술 시험 때까지 짧은 곳들은 2, 3일이지만 긴 곳들은 10일, 그리고 제일 긴 곳은 인하아주, 그리고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길단 말이죠. 그 정도까지 파이널로 준비하실 거면 하셔도 돼요. 실제로 제가 부천 지역에 있던 학생 같은 경우에도 논술로 진짜 급하게 준비를 해서 2주 만에 인하대 아주대 논술 둘 다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활로를 열어둘 수 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그런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중요하죠. 고대 이번에 논술도 최저학력 기준 충족하는 아이들은 진짜 이 친구들은 여름방학 시기 때부터 준비를 했어도 어느 정도 상위 실력이 있었으면 붙을 애들도 좀 생길 것 같아요. 그 정도입니다. 왜냐? 458이라는 어마무시한 최저고 친구들 다 영어 6월 평가원 때 1등급 비율 20%의 그 뽕에 차서 그것 때문에 막 썼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영어 3등급 이제 1등급 3% 비율로 이번에 최저 기준 충족률은 당연히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죠? 최저의 충족률에는 허들부터 못 놓는 아이들이 대거 발생하니까 논술에 조금 약하더라도 붙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최저를 잘 충족을 하면은 당연히 우리도 붙을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렇게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친구들을 많이 낮춰주는 좋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논술의 그 경쟁률에 너무 쪼지 마시고요. 이 60대, 70대 1 경쟁률이라 하더라도 최저가 있는 게 중요하다. 최저가 없으면 논술 정말 잘 쓰는 게 당연히 중요한 건 당연한 거고요. 자, 논술 전형. 학생이 지금 이제 아직 논술을 당연히 저희는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제 고1, 고2였던 상황이었으니까 우선 인문 논술을 쓸지 말지 고민한다면 제가 먼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었나요? 좀 적게 읽었어요. 아, 그러면 힘들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책을 어느 정도 많이 읽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국어 역량이라도 좀 어느 정도 뛰어나야 돼요. 왜냐? 논술이라는 건 수능의 주관식 버전이라 수능 국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이렇게 말해줍니다. 글쓴이의 의도가 있고 출제자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 두 개의 교집합에 화살을 써서 맞추고 명중시키는 게 국어를 잘하는 거고 논술도 동일하죠. 주어진 제시문과 제시문에서 이렇게 교수님이 쓰라고 한 논술을 하라는 말을 잘 맥락을 파악을 해서 그 정확한 의도를 주관식으로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 책이라도 많이 읽었으면 국어 성적이 조금 약하더라도 이 생각하는 사고의 깊이가 있으면 언어적 사고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인문 논술을 쓸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요. 국어 수능 역량이 뛰어나다라면 그래도 객관식을 잘한 만큼 주관식도 잘할 수 있으니까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수능 국어 사탐을 글로 쓰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시문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서론, 본론, 결론을 토대로 그런 논리적 그 과정을 800자에서 1200자 내외를 잘 쓸 수 있다면 이번 교육방학 시기 때 고민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먼저 들어와서 준비를 하는 게 당연히 늦게 들어온 후발주자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다. 재수 N수생들 우리보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유리한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니까. 자, 그 다음은 자연입니다. 자연은 제가 아까 그 모의고사 원점수 말씀드렸죠. 그리고 학생분 오늘 이렇게 다 돌아가셔서 체크하기로 했죠. 연습장과 오답 노트.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 말씀드렸던 어디서 틀렸고, 왜 틀렸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생각 없이 문제를 풀면 정말 슬프지만 수리논술에 투자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논술이라는 건 주관식 서술형이에요. 정답만 맞췄다고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논술 실제 채점장 가보면 그 수많은 컴퓨터에 교수님들, 공학 교수님 다 앉혀두고요. 그 계속 이제 학생들 그 스캔한 부분 토대로 부분 점수를 다 매깁니다. 정말 열심히 매기세요. 그런데 정답만 써있다고 당연히 맞다 주나요? 절대 안 그렇죠. 그 정답까지 온 근거가 전혀 안 쓰여있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평상시 수학 공부를 할 때 그냥 대충 문제 풀고 정답만 맞췄던 습관을 가졌던 친구들이 그런 수리 논술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쓸 수 있나요? 당연히 없습니다. 연습장과 오답노트를 기반으로 하셔서 내가 어느 정도의 센 B단계급밖에 좀 못 맞춘다 하더라도 센 C단계급, 블랙라벨급을 뚫을 수 있게 그 과정과 단계가 어렵고 험난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길라잡이 없이 단순하게 문제만 풀이하는 건 노동이에요. 의미 없는. 그렇기 때문에 수리 논술 준비한다라면 그리고 수능 성적에서 원점수 92, 96, 100 맞고 싶으시면 그 부분들 연습장과 오답노트 체크하시고요. 당연히 역량이 있다라면 준비해주세요. 수리 논술은 어쨌든 완벽하진 않아도 돼요. 왜냐면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사실 드려도 거의 소수의 친구들만 그동안의 수학적 학습 태도를 바꾸려고 하거든요. 즉 다수의 친구들은 그렇게 완벽을 가까이 스스로가 습관화했던 것들을 버리고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점에서 논술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어느 정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의 근거가 있으면 합격은 해요. 완벽하진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완벽에 가깝게 하도록 노력은 해야겠지만 실제로 완벽하지 않더라도 논술로 꽤나 은근히 잘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전략을 세웠으면 효율적인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그리고 내가 맞는 대학들 그리고 그 효율적인 방법을 토대로 미리 준비돼서 긴 시간을 가져가면 내년 이맘때쯤에 논술로 합격해서 대학 잘 들어갔다라는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논술 전략 정리 한번 해보죠. 어쨌든 교과서 수능 범위 내 출제는 당연합니다. 대학고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념도 흔들려 있으면 논술은 어불성설 의미가 없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너무 육논술 쓰시는 건 좀 참아주세요. 지양해주세요. 제가 아까 중대 논술 말씀드렸죠. 중대 일반 논술은 특히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쓴다 하더라도 수능 본 목요일 다음 토일, 그 다음 주 토일, 그리고 토일 이렇게 총 6번 정도 내외나 수능 이전 논술 대학이 있어서 육논술을 쓸 수는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논술보다는 어느 정도 내신과 이런 비교과가 갖춰져 있다라면 저는 대략적으로 교과 종합 논술 3가지 할 때 6논술, 6종합, 6교과 이건 다 별로고요. 주력 전형 대학을 3개에서 4개 정도를 잡으시고 2개에서 3개는 비주류 전형에서 효율적인 전략을 택하는 게 가장 이득이실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당연히 교과든 종합이든 논술이든 결국 뭐가 중요하죠? 어쨌든 수능 최저. 수능 최저 기준이 안 되면 다 떨어집니다. 근데 대신 되면은 우리보다 높았던 친구들이 떨어져 나주기 때문에 그 대학교와 내가 입시 거래를 하는 입학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그 합격증의 꿈을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수능 최저, 정시 수능 전형에 대한 부분들도 한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40%입니다. 교육부에서 권고를 한 거예요. 너무 종합전형을 뽑으려고 하니까 상위대학은 그래도 40% 맞춰라 라고 이렇게 권고를 내려서 그래도 이제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수능 전형 충분히 퍼센트지는 메리트가 있죠. 하지만 다들 아시잖아요. 정시 전형으로 대학 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그거는 지금은 이제 서울대도 이제 점차 제도화를 하고 있지만 단 수능 하나의 성적 위주로 친구들을 선발하는 정시는 어쨌든 먼저 시장에 들어온 2015 개정교육과정을 많이 겪은 재수생, 연수생, 반수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학생이 준비하고 고인물들이 있는 만큼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그리고 과목 선택도 오늘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선택 과목 요블리입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오늘 나와가지고 제가 여기 딱 넣지 못해서 좀 아쉬움은 있는데 결론적으로 수능 과탐 2과목 하실 건 별로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메디컬 그리고 이제 스카이 정도 내외성까지 노리는 것들도 과학 2과목 메디컬은 어쩔 수 없는데 웬만해서는 이제 특히 연대 고대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사탐 하나 런하는 건 저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게 사탐 하나 특히 사문이나 생윤 그리고 혹은 세시 추천드리고요. 자연계열 친구들은 통상적으로 생명 지구를 많이 택하는데
생명 유전 파트에서 발목을 잡히면 하나를 바꿀 생각을 하잖아요. 세계 지리는 지구과학이랑 좀 비슷한 면이 많으니까 세지까지도 메리트가 커요. 그 사탐을 하라는 건 과탐 가산점 못 받게 하려는 저의 의도가 아니라 사탐 등급 따기가 쉬워서 그래요. 당연히. 사탐으로 빠르게 100분위 등급 만드시고요. 놀라는 게 아니죠. 그 같이 잘 만들었으면 국어, 수학, 영어 공부하라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메디컬 갈 거면 당연히 과탐이 필수 지정이거나 필수 지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3% 5% 가산점을 못 이겨요. 왜 못 이기냐? 어차피 메디컬 가려면 수능 전체에서 두세 개, 세네 개 틀려야 되거든요. 근데 사탐을 들으면 그 위에 전 천장론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가산점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위에 천장이 많이 열려 있으면 다른 과목에서 가산점만큼 메꿔오면 돼요. 3% 가산점을 못 받아도 국어 표점 4, 5점 더 받으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죠. 탐구 과목을 적절하게 들어서 국어를 어쨌든 두 문제 정도 더 맞히는 게 투자하는 게 안 되는 과학 과목 붙잡고 있어서 고생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지금 이 입시는 나은 게 맞다라는 게 올해 입시에서도 한 번 더 확인이 되었고요. 이 통합수능체제 마지막 시기인 만큼 사탐 하나 가탐 하나 생각을 해주시고요. 사탐 과목은 사문, 생윤, 세지 고민하시고 3학년 1학기 내신 과목에 뭐 하나 있으면 고민을 해보세요. 물론 문과 친구들은 굳이 자연계열 과탐 과목 갈 이유는 없겠죠. 사탐론은 자연계열 친구들이 고민하는 영역이니까요. 자, 정시에서는 모집 단위별 가중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대학은 요즘 어떠냐면요, 이렇게 좀 우수한 영역 순으로 반영하는 부분들을 성대도 그렇고 이제 점차 도입을 해요. 왜 그러냐? 대학은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우리 대학이 좀 이 비슷한 급과에서는 뛰어나야 돼.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잘 나온 과목을 더 잘 봐주기 때문에 친구들이 더 많이 지원을 하게 되고요. 입시 결과가 잘 나와요. 가천대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원래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경원대학교 때랑 다르게 정말 많은 입결적 위상을 보이고 있죠. 그게 어떻게 했냐? 한 과목 반영을 하거나 우수한 영역순 반영을 해서 입결이 점차 올라가는 것처럼 이 대학에 대한 미래가 메리트 있게, 그리고 정말 떠오르는 대학이구나 보여지게 한 거예요. 상위권 대학들도 이제 이런 부분들 기초가 조금씩은 보입니다. 모집 단위별 가중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정시로 지원을 하더라도 비슷한 급간이라 하더라도 대학 바이 어떤 대학은 합격선, 어떤 대학은 소신권 달라지고 하니까 모집 단위별 가중치도 나중에는 고민을 하셔야 할 거예요. 자, 2027 수능 전략입니다. 3학년 1학기 내신은 어차피 이어지기 때문에 공부를 학습을 같이 해주시고요.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언매 화작 중에 아직도 고민 중이시라면 개인적으로는 화작입니다. 언매 예전에 저는 문법 파트 집중적으로 준비해서 그걸로 이제 시간 조금 벌어서 독서랑 문학이 쓰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입시는 제가 봤을 땐 화작이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언매 특히 국어 불수능이었잖아요. 친구들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3학년 1학기 과목이 내신 과목이 언매면 통이라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성비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과 수능 과목과 일체화가 되면은 언매 화작 중에선 뭐 언매가 맞으면 언매지만 그게 상관없고 3학년 1학기 때 화작 과목이 내신이면 화법까지 한번 추천드리고요. 수학도 확통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미적분 선행이 너무 많이 안 되어 있으면 확통 가는 건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연계열 친구라면, 그리고 상경계열 생각하는 친구들이라면 미적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면 너무나 메리트가 크기는 해서 저는 이거는 무조건 확통론이 정답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되고,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과탐 두 과목은 메디컬 할 게 아니라면 올해 이 지금 끝나가는 예비 고삼 겨울방학 때 수능 과목 어떻게 공부하는지 너무나 중요해요. 애매하게 했다가 6월 평가원 때 끝나고 그때 가서 사탐런 하는 건 매몰 비용 발생이 너무 큽니다. 경제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도 들었으니 효율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도 세팅을 꼭 잘 끝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달리시면 오늘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효율적인 전략도 잡으신 만큼 어떠한 전형이든 1년 동안 내가 고생해서 이만큼의 대학과 합격을 할 수 있게 거래가 되었다라는 또 추억으로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한 번에 끝나는 2027 대입 오직 합격뿐만 이제 여러분들께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